안녕하세요. 꿈나라로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하고 신비로운 옛날 이야기를 편안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절름발이 남편을 버린 이유. 옛날 옛적 휘영청 밝은 달이 뜬 어느 밤 한선비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스승님은 그런 제자를 몰래 지켜보다 흐뭇한 미소를 띠며 돌아섰지요.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스승님이 돌아서자마자 선비는 방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어휴,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이래야 해? 선비의 이름은 최척. 남원 제일 부자의 아들인 그는 말 안 듣기로 소문난 말썽꾸러기 아이였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말 타기와 활 쏘기에 빠져 있었지요. 보다 못한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인 정진사댁에 그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집에 와서도 최척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바닥에 드러누워 머리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데 문득 문 밖에서 웬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스승님이 돌아오셨나요? 최척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시 일어나 책을 집어들었지요. 그런데 스승님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호지 문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더니 바닥으로 쪽지 한 장이 툭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이게 뭐지? 쪽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매실이 다 떨어져 바구니에 담았네. 나를 찾는 그대여 어서 데려가세요. 이것은 편지를 보자마자 최척은 가슴이 쿵쾅 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분명 사랑을 고백하는 여인의 쪽지였지요. 그의 세상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스승님, 부모님을 뵌 지 오래되어 안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편지의 주인공을 찾고 싶었던 최척은 그날 이후 집 나갈 방도만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은 그의 얕은 꾀를 모두 꿰뚫어보고 있었지요. 내가 준 책을 모두 외우기 전까진 바깥은커녕 마당도 안 된다. 이놈아, 평소 공부라면 학을 떼던 최척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네,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여인이 누군지 꼭 찾아야겠다. 그렇게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일주일을 책에 파묻혀 자리에 붙어 있으니 최척은 마침내 책을 모두 외워냈습니다. 내가 웬일이냐? 아버지를 뵈러 갈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이에 최척은 나는 듯한 발걸음으로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지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게 편지를 주었을 만한 여인들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필체를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한참이 지나도록 작은 단서도 찾지 못했지요. 저 여인이 보냈으려나? 아니야. 저 여인은 혼이 날 사내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저 여인인가? 에잇, 혼이 난 여인이지. 아,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얼른 주셔요. 예? 그거 뭐요? 있잖아요. 얼른 달라니까요. 달라니? 뭘? 뭐긴 뭐겠습니까? 답장 말이에요. 드디어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 다가온 여인은 최척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웬 허름한 차림의 여종이었지요. 여종은 그의 반응을 살피더니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참나, 우리 오경아 씨가 편지를 보냈는데
망설이는 사람이 다 있네. 누구요? 오경아 씨요? 최척의 가슴은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경아 씨라면 사내들 모두 한 번쯤 마음에 품어보았다는 남원 최고의 미인이었던 여인이 편지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최척은 급히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내 얼른 가서 답신을 써오마. 지난날 우연히 최척이 활쏘기를 하는 것을 본 오경아 씨는 그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최척 또한 그녀를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후 밤마다 창호지 구멍을 뚫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지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배로 커져만 가고 최척은 오경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혼인하지 않은 여인과 단둘이 만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특히나 스승님의 험한 감시가 있으니 이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만 태우던 최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날이 밝자마자 벌떡 일어나 담을 넘어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아침 대바람부터 내가 웬일이냐? 아버지, 오경아 씨와 혼인하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뭐이 어째? 아이고, 두야. 공부하라고 보냈던 아들이 다짜고짜 혼인을 허락해달라니. 아버지는 펄쩍 뛰며 성을 냈습니다. 이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딴짓을 신나게 한 모양이구나. 그렇게 살다가 팔자가 어찌 될 줄 알고 그러는 게야? 최척의 아버지가 혼인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단 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경의 집은 몰락한 양반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가문의 여식과 인연을 맺는 일이라 절대 허락할 수 없었지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거라. 하지만 오경의 집에서도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척의 집안이 부자이긴 했지만 벼슬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지요. 아버지, 최씨 가문의 장남 선비님을 아십니까? 그분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셔요. 뭐야, 우리 집이 아무리 망했어도 그런 근본 없는 집과 사돈을 맺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해서 최척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등에 활을 메고 선 말에 올라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지요. 아니,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제가 가만히 앉아 글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으시면서 어찌 저보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라 하십니까? 오경아 씨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입니다. 한편 오경아 씨의 집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아가, 이게 뭐 하는 짓이더냐.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온 오경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집어졌습니다. 오경아 씨가 상투를 틀어 올리고는 남자 옷을 입고 선 마당을 거닐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니,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밤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저는 님이 아니라면 혼인할 생각이 없사옵니다. 그럼 저는 평생 남자 볼 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남자처럼 꾸며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어울린답니다. 아이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했던가요?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양가 부모님 또한 그들의 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혼인날을 받아내고 서로 함께할 날만을 기다리며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선비님, 품에 안길 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낭자, 조금만 기다리시오.
이제 마음 편히 만날 수 있을게요. 그런데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앞날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외적이 조선에 쳐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외적은 순식간에 한양까지 함락시켰고 조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분탕질을 하며 조선 팔도를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팔도 각지에서는 군을 몰아내고자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척이 살고 있던 고을도 마찬가지였지요. 한 번은 한 선비가 최척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복의 최척, 우리 함께 적들을 몰아내세. 그는 남원에서 난 최척의 뛰어난 무예 솜씨를 알고 의병에 가담할 것을 권하러 온 것이었지요. 잘 오셨소. 네, 당연히. 잠깐, 최척이 흔쾌히 승낙할 찰나 그는 문득 색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리 떠나 죽기라도 한다면 내 색시는 어찌 되겠는가? 이에 그는 난처한 얼굴로 의병에게 말했지요. 함께 싸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인연 따라온 색시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를 본 오경이 최척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우리의 혼례도 우리가 딛고 살아갈 세상도 온전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비님께서 풍전등화 속 나라를 구하러 가신다면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셔요. 하늘이 우리를 맺어 주었으니 반드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낭자 오경의 말에 용기를 얻은 최척은 결국 의병에 참가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어렵사리 만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낭자,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곧 돌아올 테니 그때 우리의 혼례를 치릅시다. 예, 선비님, 걱정 마셔요. 몸 건강히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곧 돌아오겠다던 최척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작은 소식조차 없었지요. 오경은 매일같이 절에 올라가 최척의 무사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혼인하라 성화를 부려댔지만 그녀는 꿋꿋이 최척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기나긴 밤도 결국 새벽에 굴복한다 하였던가요? 한바탕 치열했던 싸움이 일단락되고 조선과 왜군과의 강화가 시작되자 남원에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떠났던 의병들과 최척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낭자, 비록 큰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온 그였지만 오경은 최척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선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재회를 나눴습니다. 선비님, 보고 싶었습니다. 낭자,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소.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혼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뜨거운 만큼 최척과 오경 사이에는 금세 사랑의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몽석이를 낳게 된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지난날 서로가 처음 마음을 나눴던 휘영청 밝은 달밤 아래 셋만의 작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최척은 피리를 불고 오경은 아이를 안고서 노래를 부르니 두 사람은 그 순간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구니, 속 가득 담긴 매실이 이거 달콤함이 흐르니 내님과 나누기에 참으로 좋아라.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두 사람은 또다시 큰 불행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강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왜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한 것이었지요.
정유재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왜군들은 지난번엔 들어오지 않았던 전라도까지 깊숙이 쳐들어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최척은 이번엔 의병에 합류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지리산 깊은 곳 영곡사라는 절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최척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부인에게 남장을 시켰지요. 부인, 왜적들이 외모가 뛰어난 조선 여인들을 납치해 첩으로 삼는다오. 부인은 외모가 고와 그놈들의 눈에 띄기 쉬우니 이렇게 하고 떠납시다. 예, 서방님, 그들은 절 뒤에 조그마한 움막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처음엔 스님들 덕에 간신히 연명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양식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에 최척은 식량을 구하러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부인, 스님들과 함께 내려가 식량을 구해오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서방님, 부디 무사히 다녀오셔요. 얼마 뒤 마을에 내려온 최척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외적이 들이닥쳐 그의 고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뭐야? 저놈 잡아라. 외적의 눈에 띈 최척은 스님들과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결국 외적의 칼에 쓰러지고 말았고 최척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흑흑. 스님, 홀로 살아남은 최척은 스님들의 넋을 달래고 서둘러 가족들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는 외적의 눈을 피해 절벽을 기어오른 끝에 힘겹게 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 몽서가, 하지만 사흘을 걸려 돌아온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불바다가 된 절뿐이었지요. 불상은 불에 다 녹아내리고 있었고 불길 속엔 외적의 칼에 맞아 죽은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최척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가족들이 살던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락했던 움막 또한 이미 한 줌의 재로 변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앞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으아!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크나큰 슬픔에 최척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경아, 몽서가, 나는 여기 있는데 너희는 어디 있는 게냐. 그날 이후 넋이 나간 최척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미친 사람처럼 폐허가 된 고향 땅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고향도 모두 잃었기에 아무리 걸어도 그가 돌아갈 곳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발이 부르트도록 멍하니 걷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최척이 아닙니까? 자신을 아는 듯한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웬 말을 탄 장수가 한 명 있었지요. 아니, 당신은... 그는 최척이 의병일 때 목숨을 구해준 적 있는 여몽이라는 명나라 장수였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떠나보내고도 질긴 목숨이 붙어 있어 아직 이승에 남아 있구려. 최척이 죽어가는 눈으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주니 여몽은 제 일처럼 슬퍼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손을 붙잡고 말했지요. 최형,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명나라에 가십시다. 최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목숨보다 중한 아내와 자식을 묻은 고향 땅에서 더는 살아갈 자신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의 권유를 받아들여 먼 이국 땅 명나라로 떠나게 되었지요. 바구니 속 가득 담긴 매실이 이거 달콤함이 흐르는데 나눠 먹을 내님은 어디 있는가. 시간은 또다시 흐르고 흘렀습니다. 긴나긴 전쟁도 끝이 나자 여유는 본래 하던 배를 타는 장사꾼 일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최척은 그를 도와 넓은 바다
이곳저곳을 누볐지요. 많이 흘렀으니 이곳에서 새 가정을 꾸려보는 게 어떻습니까? 여유는 최척에게 종종 혼인을 제안하곤 했지만 최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오직 오경과 어린 아들 몽석이뿐이었지요. 여유 형의 말은 고맙지만 이 마음속에 빈자리가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드리겠습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최척은 떠나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매일매일 배에 올라 바람과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지금의 베트남에 해당하는 남의 한 포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출렁이는 배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휘영청 밝은 달이 그을 비추자 최척은 지난날 부인과 만났던 날이 생각났지요. 이런 달, 밝은 날 부인의 쪽지를 받았었지. 허허, 내피리 소리에 맞춰 부인이 춤을 출 때 몽석이가 기뻐하던 것도 생각나는구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을 텐데. 사무치는 그리움에 최척은 품 안에 고이 간직했던 피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행복했던 그날의 곡조를 불기 시작했지요. 내님과 나누던 매실이 바구니 속 가득하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내님이 곁에 없는데 달콤함이 무슨 소용인가? 신기하게도 그것은 분명 지난날 오경이 부르던 구절이었습니다. 헛것을 들었나 싶은 마음에 최척은 다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건너편 일본 배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최척은 날이 밝자마자 건너편 일본 배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혹 어젯밤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배에 타고 있소? 하지만 일본인들은 조선말을 알아듣지 못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노래를 부르던 사람 말이여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는데 저 멀리서 한 사내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내는 천천히 최척을 향해 다가오더니 조심스레 물었지요. 몽석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세히 보니 사내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오경이었습니다. 부인, 당신이 맞소. 흑흑흑. 서방님. 오경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지난날 지리산 연곡사에서 몽석이와 함께 남편을 기다리던 그녀는 외적들이 들이닥치자 움막에서 도망쳐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들켜버렸고 아들만큼은 살리기 위해 숲풀 사이에 아들을 숨기고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그녀는 일본으로 끌려갔지만 다행히도 지난날 남편의 권유로 남장을 하고 있었기에 외적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일꾼으로 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도라는 외적의 눈에 띄게 되었지요. 오경을 눈여겨본 도는 전쟁이 끝나자 그녀를 자신의 배에 태워 무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또한 배를 타고 받아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그 머나먼 안남에서 서방 최척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흑흑흑. 서방님, 부인네. 다시는 당신 손을 놓지 않을 것이요. 저도 평생 서방님 곁에 있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얼싸안고 한참 동안이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유와 도우는 두 사람의 재회를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조선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최척 부부는 상봉하여 조선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조선에 돌아가 보니 지난날 외적이 들이닥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폐허가 된 집을 다시 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가 며느리? 그렇게 식구들과 눈물의 재회를 한 두 사람은 힘을 모아 다시 고향에서 살아갈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신들이 머물렀던 지리산 연곡사를 찾아갔지요.
영곡사 또한 재건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날 진 신세를 갚고자 스님들의 일을 돕고는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부처님, 저희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을 우리 몽석이를 따스히 맞아 주소서. 그리곤 기도를 마친 부부가 밖을 나오는데 그때 밖에서 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우리 몽석이가 살아있었다면 딱 저 아이였을 텐데 그들은 해맑게 뛰어노는 소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요. 그런데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몽서가 절에선 조용히 해야 한다 하지 않았느냐. 예, 스님.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몽석이라 하셨습니까? 놀란 최척이 스님을 붙잡고 묻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소이다. 지난날 외적들이 한바탕 절을 쓸고 갔을 적에 숲속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소이다. 그런데 다른 말은 하나도 못하고 몽석이라는 말밖에 못하기에 몽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설마. 최척과 오경은 황급히 아이의 얼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과연 최척과 오경을 쏙 빼닮은 그들의 자식 몽석이가 분명했지요. 거자필반, 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다만 떠난 자도 반드시 돌아온다. 휘영청 밝은 달 아래 한선비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구나. 그는 바로 최척과 오경의 아들 몽석이었지요. 예,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내일이면 과거를 보러 떠날 날이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조심히 다녀오거라. 이후 척과 경에게 행복한 날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만난 부부와 고향과 가족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 항상 그들과 함께였지요.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그렸고 마침내는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부인, 조금 전 몽이가 외던 구절 말이요. 내 당신과 만나기 위해 외웠던 구절. 려회자 정리, 거자필반. 우리가 다시 헤어진다 해도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요. 저도요, 사랑해요. 서방님. 이후 그들에겐 더 이상 헤어질 일이 없었습니다. 최척, 오경은 죽는 날까지도 함께하다 한날씨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요. 내실이 다 떨어져 바구니에 담았네. 나를 찾는 그대요. 어서 데려가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웃긴 만두 인연을 살려낸다. 이야기 속 최척, 오경이 스쳐 지나갈 법한 우연을 서로의 평생의 인연으로 삼고 끝까지 그 인연을 지켜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음에도 말이죠. 누군가는 그들의 그런 마음을 미련이다, 어리석다 생각했겠지만 두 사람은 끝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서로에게로 도착했으니 진정 현명한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중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인연이 아닌 거야, 인연이 아닐 거야 하며 말이지요. 하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외롭고 아프고 또 숨이 차더라도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마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인연으로 또 나의 소중한 사람으로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최척과 오경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내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들은 전쟁과 이별,
그리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충절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으며 결국 기적처럼 재회하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고난을 넘어 지속될 수 있으며 인내와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준다. 과부의 항아리 나올 수 없다. 마님, 제가 10년 동안 장가도 안 가고 꼬박 모은 돈입니다. 이 정도면 밭 한마지기 정도는 살 수 있겠지요. 그래, 덕순, 네가 고생이 참으로 많았겠구나. 어디 보자. 이 정도면 그래, 저기 산 뒤에 밭 하나를 주면 딱이겠구나. 옛다, 여긴 이제 내 땅이다.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성실한 농사꾼 덕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손손 농사꾼 출신인 그에게 간절히 원하는 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제 이름으로 된 밭 하나 갖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입에 풀칠하느라 여지껏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는 장가도 가지 않고 밤낮 없이 노력한 끝에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땅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하하하, 이젠 내 땅이 생겼으니 지주한테 도지도 안 뺏기고 맘 편히 농사 지을 수 있겠지. 덕수는 문서를 품에 안고 신나게 제 밭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밭에 도착한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엥, 이게 뭐야? 온통 다 자갈밭이야. 아, 덕수의 밭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한참 되어 보이는 자갈로 뒤덮인 땅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못된 여편네. 하여튼 그 여편네를 믿는 게 아니었어. 덕수에게 애물단지 땅을 판 여인은 고이 땅을 절반쯤 가지고 있는 천석군 부자 과부 홍씨였습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재물과 달리 인심은 빈약했고 사람들에게 악독하게만 굴었지요. 내 땅에서 난 쌀이니 그 쌀의 반은 내 것이 아니겠어? 내놓기 싫으면 자기 땅을 사든가. 그렇게 과부 밑에서 10년이나 고생한 덕수가 마침내 땅을 산 것이었건만 그 욕심 많은 여인이 돈값 못하는 몹쓸 땅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욕심쟁이 없을 줄 알았네. 순순히 땅을 팔아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덕수가 쿵쿵대며 성을 내보았지만 그 땅은 이미 덕수의 땅이 된 뒤였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잠시. 덕수는 마음을 다잡고 호미를 쥐었습니다. 뭐 이래도 어때? 나는 그래도 이제 땅 주인인데? 그리고 내가 누구야? 농사 밭만 20년도 넘게 먹은 능숙한 농사꾼 아니야? 내가 노력만 하면 이런 땅도 좋은 땅으로 바꾸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그리곤 바닥에 주저앉아 자갈을 골라내기 시작했지요. 덕수는 며칠 밤을 새워 자갈을 골라냈습니다. 그렇게 밭을 간지 꼬박 일주일이 지나니 덕수의 밭도 제법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지요. 역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지. 덕수가 뿌듯해하며 땅을 갈고 있는데 그 순간 그의 호미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오잉, 이게 뭐람? 심상치 않은 날카로운 소리에 덕수는 의아해하며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땅 아래에는 웬 커다란 항아리가 묻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야, 뭐 이런 게 땅에 박혀 있담? 그날 밤 땅 갈기를 마친 덕수는 지게에 항아리를 묶고 그 안에 호미를 넣어 두고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됐다. 이제 내일쯤이면 파종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곤 기쁜 마음으로 짐을 푸는데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호미가 2개나 들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에구머니나,
내가 남의 호미까지 가져왔나?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내일 나가서 주인을 찾아줘야겠군. 덕수는 어리둥절해하며 나머지 호미 하나를 다시 항아리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이게 뭐야? 항아리 안에서 또다시 호미가 하나 더 생겨난 것입니다. 덕수는 재빨리 항아리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안에 집신을 넣어 보았지요. 설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신은 순식간에 두 켤레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내가 넣기만 하면 배로 만들어주는 요술 항아리를 얻은 모양이구나. 항아리의 능력을 확인한 덕수는 기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는 장롱 속에 숨겨놓은 돈주머니를 꺼냈지요. 설마 이것도 넣으면. 그리고 항아리에 넣는 순간 그 안에는 수많은 돈이 가득 찼습니다. 으아, 나는 이제 부자다. 부자. 그날 이후 덕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다고? 내 땅을 내어줄 테니 거기서 짓게. 쌀이 부족하다고? 내가 빌려주겠네. 항아리의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부자가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사람도 달라지는 걸까요? 부자가 된 덕수는 성격까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알지? 내 땅에서 지은 쌀의 반은 전부 다 내 거라는 거. 흐흐흐. 그리고 빌려준 쌀은 2배로 갚아야 하네. 부자가 된 덕수는 구두쇠 과부보다 더 악독한 지주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반이나 내어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덕수, 우리가 여태 함께 지내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시끄러워. 싫으면 내 땅에서 농사를 짓지 말던가. 불만 있으면 땅을 사면 될 거 아니야. 항아리를 통해 돈을 불려간 덕수는 결국 과부보다 30배를 쌓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돈으로 신분까지 사서 양반 행세를 했지요. 흐흐흐. 한낱 농사꾼이 박덕수 양반날이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야. 여기 이 항아리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여태 그걸 모르고 땡볕에 나가 개고생을 했다니. 어휴, 지난 세월 참 한심하다. 한심해. 덕수는 최고급 비단을 두르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덕수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봐, 덕수, 어디 있느냐? 덕수, 당장 나오라 그래. 덕수가 놀라 나가보니 마당에는 과부 홍씨가 서 있었지요. 감히 양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네가 정신이 나갔더냐? 양반? 아이고, 이놈이 돈 좀 만지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모양이로구나. 듣자 하니 내가 모은 돈들이 내 밭에서 캔 항아리에서 난 돈이라며? 무슨 소리야? 내 밭에 있던 항아리이다. 내 거 아니겠느냐? 어서 주인에게 돌려주거라. 이놈, 내 돈 주고 산 밭에서 캔 항아리가 당연히 내 거지. 어디서 까불어대느냐? 인연? 인연? 길바닥 촌놈 주제에 나한테 감히 인연 타령을? 이게 어디서, 이거 놓지 못할까? 과부는 덕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덕수 또한 지지 않고 과부의 머리채를 흔들어대니 그들은 결국 사또를 찾아가기에 이르렀지요. 아이고, 사또,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저놈이 제가 판 땅에서 나온 항아리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제 항아리였습니다. 주인은 제가 아니랍니다.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사또 나으리, 엄연히 제 값을 주고 산 땅이니 그 땅에서 나온 것도 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주인 행세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과부와 덕수는 관아에 와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이놈들. 마을 제일 부자라는 것들이 고작 그런 걸로 어린아이처럼 싸우다니. 그 항아리라는 것이 당최 무엇이길래 난리란 말이더냐? 그 항아리가 말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사도는 두 사람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고작 그런 걸 가지고 이 난리들이라니 부끄럽지도 않더냐? 내가 판결을 내려줘 하겠다. 홍녀, 이은 듣거라. 너는 땅을 판 것이지 항아리까지 판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놓고 항아리가 내 것이라 우기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하오나 사또 역시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지만 덕순의 놈도 듣거라.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은 땅뿐이지 항아리는 아니지 않더냐? 아니 사또, 그러니 항아리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니다. 분란만 일으키는 주인 없는 항아리 따위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을 터. 앞으로 그건 내가 관리할 터이니 내 놈들은 항아리 신경일랑 끄고 썩 꺼지거라. 예, 뭐들 하느냐. 어서 가서 항아리를 가져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항아리의 능력을 듣고 탐이 났던 사또는 사건을 해결할 생각은커녕 항아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부자다. 부자! 아니, 부자만이 아니지. 이것만이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게 없다고. 요술 항아리를 갖게 된 사또는 온종일 항아리만 끼고 살았습니다. 혹여 항아리에 금이 갈까 귀한 비단을 싸주고 소입 위에 곱게 모셔놓기까지 했지요. 그뿐인가요? 마치 사람인 양 매일같이 쓰다듬어 주기까지 하니 하인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저런 인간을 샀더라. 그니까 말이야. 덕수다, 더해, 아주. 하지만 사또는 사람들의 말에도 아랑곳 않고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매일같이 항아리만 싸고 돌았지요. 오늘은 뭘 넣어볼까? 한편 이 상황이 못마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사또의 애첩 나옹이었습니다. 아니, 사도께서 무슨 일이 생기셨네? 나한테 발길을 끊으신 게지? 얼마 전 사또에게 시집과 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나옹이는 갑자기 발걸음이 끊긴 사또에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죽고 못 사는 분이셨는데 왜 갑자기 찾질 않으신다? 설마 다른 여인이 생기셨나? 불길한 마음에 밤잠을 설친 나옹이는 결국 사또를 찾아가기에 이르렀지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우리 사또를 꿰어내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밤 그녀는 나무 기둥 뒤에 숨어 몰래 사또의 방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호롱불 너머로 보이는 사또의 그림자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다듬고 있었지요. 너를 보고 있으니 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구나. 너를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를 본 나옹이는 사또에게 다른 여인이 생겼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언제는 나를 가질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 저한테 저런 말을 해? 도대체 어떤 년이길래? 잔뜩 화가 난 나옹이가 이를 갈고 있는데 그 순간 나졸 한 명이 급히 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얼른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잉, 이 좋은 시간에 무슨 일이길래 그러느냐. 어서 앞장서거라. 사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나옹이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인연, 네가 누구길래 우리 사또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방 안에는 여인은커녕 이불에 곱게 쌓인 항아리만이 있었지요. 이건 뭐야? 그 순간 그녀는
외쳤습니다. 그래, 사또께서 널 그 안에 숨기신 모양이로구나. 참나, 얼마나 아끼시길 그리 꽁꽁 숨기나. 그 귀한 낯짝 좀 한번 보자구나. 뭐해? 얼른 나오거라. 오라,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내가 보러 가지 뭐. 사또가 항아리 안에 여인을 숨겼을 거라 생각한 나옹이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참,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야. 난리는 잠시 후 몰래 끝낸 사또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항아리, 잘 있었느냐? 그리곤 항아리를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으이, 이게 뭐야? 서방님, 항아리 안에서 나옹이가 튀어나왔으니까요. 아니, 내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그런데 그때 서방님, 아이고, 보고 싶었습니다. 서방님, 뭐하다, 이제 오십니까? 아잉, 서방님, 항아리에서 나옹이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방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항아리에서 빠져나온 나옹이는 어느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서로를 보더니 머리채를 잡고 싸워 대기 시작했지요. 이게 어따 대고? 서방님이 사또는 내 서방님이거든. 뭐 이 어우 같은 게. 사또는 내 거야. 이것들아. 뭐라느냐. 어서 그만두지 못할까. 놀란 사또가 급히 말려보았지만 나옹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방을 굴렀습니다. 까불지 마. 사또는 내 거야. 수작 부리지 마. 사또는 내 거라고. 나옹이들의 싸움에 사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싸움에 휘말린 항아리가 휘청휘청 거리더니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요술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이었지요. 아이고, 년들아, 이 귀한 것을. 그런데 그 순간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옹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뭔 일이야? 그러더니 이내 진짜 나옹이 하나만이 남게 되었지요. 아이고 서방님, 이게 다 무슨 일이랍니까? 요술 항아리가 깨지자 항아리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덕수의 집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항아리를 잃고 속이 상한 덕수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순간 쥐고 있던 술잔이 사라지더니 술병과 교자상, 시작해 요술 항아리로 만들어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으악! 이게 뭐야? 돈부터 보물하다. 모태의 장롱과 옷까지 모두 사라졌으니 덕수는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지요.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덕수는 집안 물건들이 사라지자마자 불이 나게 관하로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웬 놈이 저희 집 물건을. 그러다 그는 마당에 놓여있는 깨진 요술 항아리를 발견했지요. 아니, 이것은. 덕수는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요술 항아리가 힘을 잃어 생긴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 귀한 보물을. 이제 이게 없으면 나는 어찌할꼬. 그런데 그때 사도가 나와 말했죠. 내 그 항아리를 깨뜨려 미안하구나. 하지만 항아리가 깨지고 나니 알겠구나. 피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닌 손쉽게 얻어낸 것들은 모두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고생 끝에 얻은 것만이 진정 나의 것인 셈이지. 그리고 쉽게 얻은 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게 얻은 것을 함부로 대할 뻔하였으니 그것은 없으니만 못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곤 나옹이 이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를 함부로 대해 미안하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을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니 고을 사람들 또한 볼 낯이 없구나. 다시는 한눈 팔지 않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마. 한편 덕수는 씩씩대며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모든 걸 깨달은 양 떠들어대 사도 때문에 난전 재산을 잃었다고. 집으로 돌아온 덕수를 반기는 것은 항아리를 얻기 전 가지고 있던 낡은 집과 홈이 한 자루뿐이었지요. 아이고, 난 이제 망했다. 망했어.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르는 해와 함께 그의 눈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밭이 보였습니다. 덕수는 그제서야 사또의 말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래. 도말이 맞다. 항아리를 통해 얻은 것들은 모두 한 꿈처럼 사라졌고 내가 고생 끝에 얻은 것들만 이리 남게 되었구나. 이것들만이 진정 내 것이었던 게야. 아쉬워해. 무엇하리. 다시 가서 땅이나 갈자. 덕수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호미를 쥐었습니다. 그리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밭을 향해 걸어갔지요. 그날 이후 덕수는 이전처럼 성실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선 비록 요수 아리 같은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보다도 귀한 작물들이 쑥쑥 자랐지요. 그 덕에 덕수는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사도 또한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자신 앞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고을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 악덕 지주 과부홍 씨를 혼내주는 일이었지요. 이 못된 것! 너는 그동안 소장농들에게 받아먹은 것이 많으니 앞으로 땅값으로 반의 반만 받도록 하거라. 아이고, 사또, 그걸 하루아침에 그렇게 줄이시면 전 뭘 먹고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시끄럽다. 멀쩡히 팔다리가 달려있거늘 어찌 가만히 앉아서 남의 등을 쳐먹고 살라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아이고, 사도. 과부는 벌을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사도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은 욕심 없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되었다고 하지요. 탐욕이 많은 사람은 금을 나눠주어도 옥을 얻지 못함을 한탄하고 공에 봉하여 제후가 못됨을 불평한다. 이는 중국의 유명한 고서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야기 속 덕수는 욕망에 빠져 원래 가졌던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항아리가 깨져버린 뒤에야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이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을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혹 잘못된 항아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욕심과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덕수는 성실한 농부였지만 신비한 항아리를 얻은 뒤 쉽게 얻은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 탐욕스럽고 악해졌습니다. 결국 욕심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관아의 원님조차 항아리에 집착하다가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사라진 후 덕수와 원님은 오직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자신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쉽게 얻은 재물에 의존하기보다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